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살겠다고 결정할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모든 선택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정말 커다란 죄를 지었거든요. 제가 속죄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제 연락조차 잘 받아주지 않으니 익명의 힘을 이용해서 이곳에서나마 제 죄를 고백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제게 욕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얼굴로 유명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는 아기 모델에 선발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지역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어요. 사춘기 시절조차도 잘 겪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아기였을 때부터 쭉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학창시절에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옆 동네에서 학교도 땡땡이 치고 저희 학교 교문에서 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릴 정도였어요. 전 몰랐는데 제가 그 지역 얼짱으로 완전 소문이 나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그렇게 예쁘다, 잘생겼다 이야기를 남발해 주니까 비행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를 골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늘상 여자들이 먼저 고백했고 선물 공세도 했었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니 그 세상은 완전히 별세계 같았어요.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 여러 여자들을 이용을 해먹으면서 사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애들은 PC방을 가거나 당구장, 노래방을 가거나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저는 재미도 흥미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 제 인생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아는 형님께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주 고객인 술집이었고 제가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꽤 좋다 보니까 소위 말해 스카웃을 당하게 된 것이죠. 거긴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저와 적성이 딱 맞는 일자리였습니다. 돈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말도 재치있게 해서 그런지 손님들께서 저를 지명하는 빈도가 무척 높았고 그만큼 팁도 많이 받았어요. 당시 6개월 정도 번 돈으로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살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씀씀이 더 커졌고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일이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여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가면서 20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군대를 갔다 왔고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곳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6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평범하게 생긴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었죠. 얼굴도 평범하고 몸매도 평범한 여학생이었지만 가진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 여학생은 저의 외적인 모습에 반했던 것인지 절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게다가 원래도 절 쫓아다녔는데 더 심해지게 된 이유가 짐작이 가기도 했었죠. 학교를 지나가다가 한 번은 눈이 너무 와서 얼어있는 길 위에서 혼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었고 제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길래 정말 단순한 호의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절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게 그 여학생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예쁘고 돈 많은 여자들이 제 주위에 널렸으니 그 여학생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또 저기 서 있네? 날 많이 좋아하는가 보구나 정도일 뿐이었죠. 제게는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술집에 그 여학생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원래 커다란 안경을 끼고 펑퍼짐하고 수수한 옷만 입었던 사람이라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아는 언니들에게 끌려온 것인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눈길에서 일으켜주었던 그 여학생과 너무 똑같아 알아봤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모습이 좀 귀엽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그리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사실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학생은 저를 보며 당황한 듯 제게 다가와 더듬거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원래 이런 곳에 자주 오지 않는다. 언니들에 의해 끌려왔다. 오해다 등등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꾸민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당황한 모습이 순진해 보여 귀여웠기 때문인지 놀려주고 싶었어요. 전 씩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요. 그랬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여학생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며 눈을 어디 두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회에 몇 년 동안 했었던 여학생의 짝사랑을 스스로 접어주기를 바랬던 마음도 있긴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그리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했고, 저도 너무 순진한 여자인 것 같아 죄악감이 느껴지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학생의 일행에게 지명당해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결국 전 그 여학생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날이 밝았고 침대 옆자리를 쳐다보니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인연이 끝이겠거나 싶었고 시원하면서도 조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여학생이 절 따로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도했던 대로 더 이상 절 쫓아다니지 않았었거든요. 속으로 의아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나 그날 오빠 아이 가지게 된 것 같아. 다른 사람 아이일 거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 이때까지 오빠를 제외하고는 아무랑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 아이 못 지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아이의 존재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제 나이 26에 가정이 생긴다는 상상이 전혀 되질 않았거든요. 야, 나 술집에서 일해. 당연히 씀씀이도 해프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우리 집도 가난해. 정신 차려. 그냥 우리 아이 지우자. 그 돈은 내가 낼게.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툭툭 쏟아내는 말에도 여학생은 전부 다 괜찮다며 절 오히려 다독거렸죠. 오빠 괜찮아. 어차피 오빠 가진 거 보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었어. 난 아이의 오빠가 오빠여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나 정말 오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우린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이 맞출게. 응? 집이든 차든 우리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어? 저는 그 이후로 재차 몇 번씩이나 거절을 했으나 제 아이를 임신한 여학생이 절 끈질기게 찾아와 결혼하자고 설득하는 행동에 결국 설득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여학생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할 때 그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가댁에서 진짜 미친 듯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진짜 장모님은 알아 누우셨고 장인어른은 제게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곤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며 곱게 키운 외동딸을 웬 양아치 같은 놈이 임신시켰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군요 하며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내가 강경하게 저 아닌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지울 생각 또한 없으며 이렇게 반대만 한다면 그냥 저와 함께 야반 도주까지 하겠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처가댁에서 백기를 들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바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그래도 커다란 콩고물로 받는 팁이 많이 짭짤해 그만두면서도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애초에 아내는 제게 거는 기대가 정말 아예 없었습니다. 제게 그저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아버지이기만을 요구했거든요.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벌어온 적 없었는데도 아내는 절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명품으로 휘둘러 주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후 장인어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를 물려받으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와 제 아이를 먹여 살렸죠. 또 아내는 제게 돈을 벌어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벌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돈인데 그걸 번다고 해서 저희 형편이 더 나아지거나 하지도 않으니까요. 아내는 저보다 몇십 배는 더 벌고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죠. 전 그런 아내를 모시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둔하고 멍청했던 저는 아내가 제게 쏟아붓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저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저는 애인이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사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애인을 만났고 아내가 사준 차에 태워 다니며 데이트를 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당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잠시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만나던 여자들이 하나같이 몇 달 동안 저를 만나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유부남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아내는 제가 자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엄청 찔렀지만 전 오리발을 내밀면서 부정했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곤 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로 인해 비롯된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당당했던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만나는 여자들을 다 정리하고 가정에만 충실해졌어요. 아내는 당연히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다가도 제가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냐고 헛짓을 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며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둘째를 가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라도 가지면 아내가 심신이 안정되고 절 덜 볶을 것만 같아 저도 흔쾌히 수락했고요. 하지만 개벌은 남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저희의 첫째인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외도를 시작했었는데 둘째 때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첫 임신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온갖 히스테리를 다 부렸습니다.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못 받아주었는지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당시에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막상 둘째를 가지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내가 원해서 둘째를 가지게 된 것이잖아요. 전 아내가 원해서 그 의견을 따랐던 것이었고요. 솔직히 진짜 아무리 여자들은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다가 울다가 하는데 제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도 처갓댁에 잠시 맡겨놨습니다. 애 엄마가 저렇게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진짜 어쩌라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웃기면서 절 들들 볶아대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진절머리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날은 더 크게 난리가 났어요. 또 어디 가서 여자랑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폭언을 쏟아부어 대는데 제가 아무리 지은 죄가 있었다 쳐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었었죠. 첫째였던 아들이 제가 27살에 태어났고 당시 둘째를 첫 아들을 낳고 나서 3년 뒤에 임신을 했었거든요. 왔다 갔다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했던 아내를 자주 들여봐주고 위로해주었던 사람이 미정이라는 아내의 친구였어요. 미정이는 아내와 28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각자 부모님들끼리도 친구여서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친구였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딱 30이었었는데 2살이 많았던 저보다도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히스테리를 부려도 임신을 해서 전 그저 꾹꾹 참을 뿐이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봐주고 제게도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솔직히 너무 제 마음을 잘 알아봐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위로주라며 둘이서 술을 마시기도 하다가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서히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미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내는 저를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미정이는 그런 저를 사근사근하게 대해주고 예쁘고 고운 말들로만 위로해주고 아내보다 얼굴도 더 예뻤고 몸매도 더 좋았습니다. 성격도 완전 천상 여자여서 나긋나긋했고 말이에요. 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무뚝뚝한데 미정이는 애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미정이에게 아주 흠뻑 빠져있게 되어 있었죠. 게다가 미정이는 저와 살아온 환경도 비슷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평범한 머리를 타고 나서 성공할 팔자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사실 아내를 보면 괜한 자격지심이 느껴졌었는데 미정이를 보면 저와 비슷한 느낌이라 동질감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둘째를 딸로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미정이의 관계는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미정이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진짜 아등바등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3살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솔직히 저도 딸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더 충실해지기도 했습니다. 미정이가 서운해하기는 했지만 딸이 너무 좋아서 집에 잘 들어가게 되긴 했어요. 딸 바보를 왜 하나 싶었는데 막상 저를 쏙 닮은 딸을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 싶었습니다. 어찌나 귀엽고 애교를 잘 부리는지 사르르 녹을 것만 같았죠. 아내도 그런 저의 변화를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게 제안했죠. 셋째도 딸을 낳는 것이 어떠냐고요. 저는 당연히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내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속을 부여잡으며 제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기분 좋은 나머지 미정이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정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미정이를 안아 달래주며 왜 그러냐고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이야기했어요. 오빠, 나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슬퍼. 오빠 이미 둘째 딸 낳고 나서도 나한테 소홀하잖아. 난 오빠가 너무 좋아서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었어. 선짤이 들어와도 다 태짤을 놨다고. 근데 난 이렇게 오빠를 사랑하는데 오빠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셋째가 지면 이제 날 버리겠지? 서럽게 우는 미정이를 보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은 신생아 시절과 어린 시절이 엄청 빨리 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미정이를 만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한참을 서운하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셋째를 가지지 말라며 정관 수술을 하기 전까지 저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뒤 가버렸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셋째와 자기 둘 사이에 고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미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일주일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가진 이후 아내 모르게 몰래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미정이에게 말을 해주니 뛸 듯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아내는 첫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와 둘째로 딸을 낳았을 때 모두 정말 힘든 난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약했던 자궁은 두 번의 난산으로 난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셋째를 가지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을 하였으니 당연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난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정관수술을 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래 정관수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아내는 본인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궁이 약해서 괜한 욕심을 부려서 등등 이야기를 하며 한없이 위축되어져만 갔습니다. 진실을 아는 저로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아이 둘로 만족하며 살자고 오히려 설득도 했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내가 정말 매일같이 우울해져 하고 저를 들들 볶으니까 솔직히 많이 짜증났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꾸미면 예뻤던 것 같은데 출산 이후 살도 제대로 안 빼고 있고 성질머리만 더 더러워지는 것 같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잘 벌고 애를 잘 키우면 뭐합니까?
제가 설레지가 않는데요. 그러니 저도 미정이랑 관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도 징징거리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징징거리는 것이 줄어듦과 동시에 저를 쥐잡듯이 잡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오히려 좋았어요. 드디어 아내가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내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엔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 것인지. 저는 그 기회를 틈타서 미정이랑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아내가 출장을 며칠 떠나야 하는 날이면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께 맡기고 신혼집에 미정이를 초대해서 불륜을 저질렀고 신혼부부 마냥 놀며 지내곤 했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도착할 때쯤엔 청소업체를 불러서 흔적들을 말끔히 치우기도 했죠. 전 그렇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절 내버려둔 지 고작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출근한 아내가 저더러 오랜만에 둘이서만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알았던 천사 같았던 아내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고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갓집에서 데려갔다고 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추어서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치던 것을 마저치고 룰루랄라 집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붓하게 보내겠구나 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 공기가 사뭇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제게 말갛게 웃으며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아내가 해준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다 먹으니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건넨 할 말은 너무 예상 외였습니다. 종이로 된 서류 봉투를 내밀면서 제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무엇이냐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저는 아내의 한마디에 큰일 났다는 생각만 들었고 무작정 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이러는 거야? 우리 극단적이지 않게 말로 잘 해결해보자. 어? 아내는 제 말에 픽 하고 비웃으며 오빠 진짜 뻔뻔하다. 내가 모르는 척 가만히 웃으면서 넘어가 주니까 진짜 만만해?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오빠 원래 여자 좋아하는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라 그래, 잠시 한눈 판 것은 내가 이해했어. 근데 오빠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미정이는 아니잖아. 이제 건드릴 여자가 없어서 하다하다 내 친구까지 건드렸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말을 곱씹다가 화가 부추겨진 것인지 점차 무섭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의자 위에 둔 서류 봉투를 열어 무언가를 허공에 휙휙 던지다시피 하더군요. 그것들 모두 사진을 뽑은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껏 만났던 모든 여자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아주 잠깐 만난 여자까지도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정이와 제가 저희 집에서 저질렀던 짓들까지 전부 다 인화되었더라고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랙박스 녹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 대화들까지 무궁무진하게 많더군요. 제가 손을 덜덜 떨며 이걸 어떻게... 라고 말을 잇지 못하니 아내가 헛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이게 바로 오빠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홀했던 것인지를 입증하는 증거야. 우리 집에 아이들이랑 도우미 이모랑만 있으면 걱정된다고 홈 CCTV 달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아내의 말을 들으니 그러자고 했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일어서서 화를 버럭버럭 내더니 이내 한숨을 크게 쉬고 털썩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이런 놈인 걸 알면서도 만났으니 과거에 내가 미친 거지. 됐고 이혼하자 우리. 내가 진짜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당신 그 짓거리 하는 거 참아보고 고쳐가며 데리고 살랬거든? 당신이 아무리 거지 같은 남편이고 쓸모없는 아빠여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너무 잘했으니까. 나한테 최악의 남편이더라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라서 내가 다 참을 냈는데 이제 못하겠다.
저는 양 무릎으로 기어가듯 아내에게 다가가서 횡설수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손길을 내치고 마치 더럽고 불결한 것이 묻었다는 양 탈탈 털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자, 내가 오빠한테 2가지 선택지를 줄게. 첫째는 오빠 명의인 것들 전부 다 내놓고 친권도 포기해. 맨몸으로 여기서 나가란 뜻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건물 증여해줬는데 약속 이행도 안 했잖아? 그것도 당연히 내놓고. 내가 당신 손에 쥐어준 것들 다 놓고 가면 협의 이혼으로 처리할 수 있어. 물론 미정이는 가만두지 않겠지만. 여보, 그럼 나 정말 나가서 얼어 죽으란 소리잖아. 지금 내 말 안 끝났어. 2번째도 있어. 2번째는 당신이 저거 포기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아마 그 싸움이 곱지는 않을 거야. 난 변호사도 다 알아봤거든. 당신이 내 돈을 그동안 쓰기만 했지 재산 기여도는 제로에 가까워서 참, 나도 기가 막힐 정도였어. 그리고 당신네 집구석에서 나한테 뜯어간 돈이 몇 억인지는 알아?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쌍으로 염치가 없어서는. 이렇게 법대로 하는 방법까지 총 2개야. 뭘 하고 싶니? 아마 후자를 고르면 당신이 부담해야 할 빚과 위자료들이 정말 억소리가 나게 될 거야. 물론 시댁에서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벼랑간 공중에 대고 박수를 5번 쳤어요. 그게 신호였던 것인지 방에서 보디가드들이 3명 나오더군요. 전 그렇게 아내가 숨겨놨었던 보디가드들에 의해 집 밖으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최소 단위가 몇 억인 돈을 끌어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껏 흥청망청 돈을 쓸 줄이나 알았지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당한다면 위자료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을 거라고 도끼 가득한 아내를 보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권이라도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요구할 양육비가 참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저와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 그래서 그간 아내에게 받았던 것들을 죄다 다시 반납을 했고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도 가만두지 않겠다던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는지 미정이도 온갖 소송에 휘말렸더군요. 그렇게 저는 비참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술집에서 접대한 일들 뿐이라 다시 화류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33살에 이혼을 당했고 현재 35의 나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제 아이들을 더는 볼 수조차 없어요. 나이 먹고 다시 매정한 사회로 내쳐지니까 그제서야 아내의 희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해주었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마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콧대 높고 돈을 쓰며 갑질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고 과거의 제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아내만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미정이와도 당연히 관계를 끝냈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제 인생은 망했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깊은 한숨과 함께 후회가 몰려들어옵니다. 당연히 본가에서도 연이 끊겼습니다. 당신들은 자식을 낳은 것이지 짐승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저와 절연을 하시더군요. 술과 담배도 늘었습니다. 솔직히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에게 종종 전화를 겁니다.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너무 후회한다는 말만 쏟아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간혹가다 받아주는데 아무런 대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외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혼을 당하고 난 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혼하고 난 이후의 삶에서 기다리는 것은 비참하고 냉정한 현실밖에 없거든요. 제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께서는 저를 욕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재 저처럼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외도를 저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글을 읽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그만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처럼 인생이 망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서로 충실해서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